숨막히는 아침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서울의 아침은 언제나 그렇듯 수많은 사람들의 피곤함과 기대감, 그리고 무관심이 뒤섞인 채 회색빛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이수진은 2호선 지하철의 차가운 손잡이를 꽉 쥔 채 밀려드는 인파에 휩쓸리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발 디딜 틈 없는 공간 속에서 사람들의 청아각기, 다른 향수 냄새, 그리고 옅은 땀 냄새가 뒤엉켜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었다. 그녀는 이어폰을 낀 채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으로 자신만의 작은 성을 쌓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수많은 소음과 진동을 완벽히 차단할 수 없었다. 매일 반복되는 이 지옥철은 마치 거대한 괴물의 내장 속을 통과하는 것만 같았다. 수지는 어젯밤 늦게까지 붙잡고 있던 전공서적의 내용들을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며 이 불편한 시간을 견뎌내고 있었다. 다음 역에 도착하자 문이 열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꾸역꾸역 밀려 들어왔다. 그 순간 수진의 눈에 한 노인이 힘겹게 몸을 가누며 지하철에 오르는 모습이 들어왔다. 허리가 굽고 걸음걸이가 불편해 보이는 할머니였다. 그녀의 입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주름진 손으로는 작은 보따리를 꼭 쥐고 있었다. 수진은 무의식적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노약자석은 이미 다른 이들로 꽉 차 있었다. 수진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일반 좌석으로 향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마트폰에 콜을 받고 있거나 눈을 감고 잠을 청하며 외부 세계와의 단절을 선언한 상태였다. 바로 그때 그녀의 눈에 한 남자가 들어왔다. 창가 자리에 앉아 다리를 꼬고 태블릿 PC를 보고 있는 남자. 값비싸 보이는 맞춤 정장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트러짐 하나 없는 모습은 이 혼잡한 공간과 어울리지 않는 이질감을 자아냈다. 남자는 주변에 혼잡함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직 자신의 태블릿 화면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냉담함과 오만함이 교묘하게 섞여 있었다. 수지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힘겹게 서 있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자 그녀 안의 정의감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결심을 굳히고 남자에게 다가가기 위해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나아갔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마침내 남자의 앞에 선 수지는 작게 헛기침을 한 뒤 입을 열었다. 저기, 죄송하지만 어르신께서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자리를 좀 양보해 주실 수 없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최대한 공손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주변의 몇몇 사람들이 힐끗 이쪽을 쳐다보았지만 남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태블릿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수지는 남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조금 더 목소리를 높여 다시 한번 말했다. 선생님, 말씀 좀 들으세요. 할머님께서 서 계시기 힘들어 하십니다. 그제야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마치 하찮은 벌레를 보는 듯한 경멸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위아래로 수진을 훑어보더니 짜증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내가 왜요? 짧고 간결한 한마디였다. 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내가 왜 당신 말을 들어야 하지? 내가 왜 이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하지? 내가 왜 이 귀찮은 상황에 얽혀야 하지? 그의 목소리는 주변의 소음을 뚫고 수진의 귀에 날카롭게 박혔다. 수진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어이가 없다는 듯 실소를 터뜨렸다.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저기, 할머니 안 보이세요? 연세도 많으시고 서 계시는 것 자체를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격앙되어 있었다. 남자는 그런 그녀를 보며 오히려 재미있다는 듯 입꼬리를 살짝 비틀었다. 그의 태도는 명백한 도발이었다.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죠? 여긴 노약자석이 아닙니다.
내가 내 돈 내고 타서 앉아 있는 건데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겁니까? 남자의 논리는 빈틈이 없었지만 그 속에는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나 배려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오직 권리와 효율, 그리고 개인의 영역만을 주장하고 있었다. 그의 말에 지하철 안의 공기가 순간 싸늘하게 식었다. 수지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저렇게 멀쩡하게 차려입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녀는 분노로 달아오르는 얼굴을 애써 진정시키며 다시 입을 열었다. 돈 내고 타는 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건 법이나 규칙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와 양심의 문제입니다. 배려 양심 남자는 코웃음을 쳤다. 학생 같은데 세상을 너무 이상적으로만 보는군. 이기적인 게 인간의 본성이고 각자 도생이 이 사회의 현실이야. 내가 힘들게 차지한 자리를 아무런 대가 없이 양보해야 할 의무는 없어. 그게 내 신조라면 존중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 그의 말은 궤변에 가까웠지만 그는 조금도 부끄러운 기색 없이 당당했다. 두 사람의 언쟁은 점점 더 커졌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집중되었다. 몇몇 사람들은 수진을 응원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몇몇은 귀찮은 일에 엮이기 싫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할머니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상황이 이렇게 커진 것에 대해 미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수진은 그 모습에 더욱 화가 치밀었다. 그건 신조가 아니라 그냥 이기심이고 오만일 뿐이에요.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점점 더 각박해지는 겁니다. 조금만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여유가 그렇게도 없으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화를 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남자의 뻔뻔한 태도는 그녀의 이성의 끈을 놓게 만들었다.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오히려 팔짱을 끼고 여유롭게 그녀를 관찰했다. 어린 학생이 아직 혈기가 왕성하군. 하지만 그 정의감 사회에 나가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걸 금방 깨닫게 될 거야. 세상을 바꾸고 싶으면 말로만 떠들 게 아니라 나처럼 힘을 가진 위치에 오르도록 노력해. 그는 마치 인생 선배가 철없는 후배를 가르치듯 말했다. 그 순간 수지는 이 남자와의 대화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타인의 고통이나 감정에는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더 이상 말을 섞는 것 자체가 감정 낭비였다. 그때 옆에 서 있던 한 아주머니가 조용히 일어나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했다. 어르신, 이리 와서 앉으세요. 할머니는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상황은 그렇게 일단락되었지만 수진과 남자 사이의 냉랭한 기류는 사라지지 않았다. 수진은 남자를 향해 경멸이 가득한 눈빛을 보냈다. 당신 오늘 얼굴 똑똑히 기억해 두겠습니다. 정말 최악이네요. 그녀의 말에 남자는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다. 영광이군. 나도 그쪽에 쓸데없는 오지랖 잘 기억해 두지.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불꽃처럼 부딪혔다. 몇 정거장이 지나고 남자는 자신의 목적지에 도착했는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내리기 전 수진을 향해 다시 한번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인파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다. 수진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불쾌함과 분노, 그리고 무력감이 뒤섞여 속이 울렁거렸다. 하루의 시작을 최악의 인간과 함께했다는 생각에 기분이 잡쳤다. 그녀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심호흡을 했다. 잊어버리자. 오늘 있을 중요한 전공 수업에만 집중하자. 그녀는 애써 마음을 다잡았다. 하지만 남자의 오만하고 냉담한 얼굴과 목소리는 마치 잔상처럼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오늘따라 유난히 학교 가는 길이 멀고 험하게 느껴졌다. 그 남자를 다시는 마주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다. 수진은 학교 앞 정류장에 내려 심호흡을 한 번 더 했다. 아침에 불쾌한 사건 때문에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았다. 특히 오늘은 이번 학기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던 기업 전략론 심화 수업이 있는 날이었다.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알려진 교수가 강의를 맡았다는 소문 때문에 수강 신청 경쟁이 매우 치열했다. 수진은 운 좋게 그 전쟁에서 승리한 소수의 학생 중 한 명이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벌써 많은 학생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공기가 강의실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수진은 적당한 곳에 자리를 잡고 가방에서 노트북과 필기구를 꺼냈다. 주변에서는 새로 부임한 교수에 대한 소문으로 웅성거리고 있었다. 실력은 최고지만 성격이 매우 까다롭고 냉정해서 학점을 받기 어렵기로 악명이 높다는 이야기였다. 수진은 오히려 그런 소문 때문에 더 기대가 되었다. 진정한 실력자에게 제대로 배우고 싶다는 학구열이 불타올랐다. 그녀는 책을 펼치고 오늘 배울 내용들을 미리 훑어보았다. 복잡한 이론과 다양한 사례들이 그녀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했다. 아침에 있었던 불쾌한 일은 이제 거의 잊혀가는 듯했다. 그녀의 모든 신경은 오직 곧 시작될 강의에 집중되어 있었다. 수업 시작을 알리는 종이 울리고 웅성거리던 강의실이 순간 조용해졌다.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앞문으로 향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출석부와 강의 노트를 교탁 위에 내려놓고는 무심한 표정으로 학생들을 한번 쭉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강의실을 천천히 훑으며 지나갔다. 학생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그의 입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수진 역시 다른 학생들처럼 새로운 교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그녀의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잘못 본 것일 리가 없었다. 너무나도 선명했다. 아침 내내 그녀의 기분을 망쳤던 바로 그 얼굴. 지하철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라며 싸웠던 그 오만하고 재수없는 남자였다. 남자는 교탁 앞에 서서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반갑다. 이번 학기 기업 전략론 심화 강의를 맡게 된 김도연 교수다. 그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지는 순간 수진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세상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 아니, 이건 우연이 아니라 악연이었다. 그녀는 최악의 남자를 최악의 장소에서 다시 마주하고 만 것이었다. 김도연 교수의 시선이 다시 한번 강의실을 훑다가 마침내 수진을 발견했다. 그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커졌다가 이내 원래의 냉담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수진은 그의 눈빛에서 스쳐 지나가는 당혹감과 함께 흥미롭다는 듯한 기색을 똑똑히 읽었다. 그는 그녀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입가에 떠오른 희미한 미소는 수진에게 마치 사형 선고처럼 느껴졌다. 이제 모든 것이 끝장이다. 김도연. 그 이름 석자가 수진의 귓가를 맴돌며 마치 망치처럼 그녀의 머리를 내리쳤다. 세상은 소리를 잃고 오직 그의 모습만이 흑백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리게 재생되었다. 아침에 마주쳤던 최악의 남자가 이번 학기 그녀의 운명을 좌우할 교수로 눈앞에 서 있었다. 수진은 입술을 깨물며 차오르는 절망감을 억지로 삼켰다. 도망치고 싶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김도연 교수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차가운 눈으로 강의실을 둘러보며 자신의 강의 원칙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으며 한 단어 한 단어에 어떤 타협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실려 있었다.
내 수업에 지각은 없다. 1분 늦는 것도 결석으로 처리한다. 과제 제출 기한은 절대적이며 어떤 개인적인 사정도 고려하지 않는다. 모든 평가는 결과로만 이루어진다. 그의 말이 이어질수록 강의실의 공기는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학생들은 숨을 죽인 채 그의 살벌한 선언을 받아 적기에 바빴다. 김도연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학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 같아서 그와 눈이 마주친 학생들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시선이 수진에게 와서 멈췄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수진에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의 눈빛은 이제 어쩔 거지라고 묻는 것 같았다. 그 안에는 조롱과 함께 알 수 없는 흥미로움이 섞여 있었다. 그는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포식자처럼 그녀를 천천히 음미하고 있었다. 수진은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오히려 더 똑바로 그를 마주보며 자신의 의지를 눈빛으로 전달했다. 김도연 교수는 의외라는 듯 살짝 눈썹을 치켜떴다가 이내 다시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돌아가 말을 이었다. 수업은 토론과 문답 위주로 진행될 것이다. 언제 누구를 지목할지 모르니 항상 준비하고 있도록. 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것은 이 수업을 들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다. 그의 말은 수진을 향한 명백한 경고였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의 투쟁심에 불을 지폈다. 수진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다. 이 수업을 포기해야 할까 수강 변경 기간은 아직 남아 있었다. 지금이라도 도망치면 이 끔찍한 남자와 더 이상 엮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그건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그의 오만함 앞에서 스스로 무너지는 꼴이었다. 무엇보다 이 수업은 그녀의 꿈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 그녀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래, 피하지 않겠다. 정면으로 부딪혀 주겠어. 첫 강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김도연 교수는 파괴적 혁신이라는 주제를 던지며 기존 시장의 강자를 무너뜨린 신생 기업들의 사례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의 강의는 놀라울 정도로 깊이가 있었다. 복잡한 이론을 명쾌하게 설명하고 핵심을 꿰뚫는 그의 통찰력은 학생들을 압도했다. 수진은 자신도 모르게 그의 강의에 빠져들었다. 아침에 보았던 재수없는 남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자신의 분야에 완벽한 전문가만이 서 있었다. 그의 실력을 인정할수록 수진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저런 뛰어난 사람이 어째서 그런 비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걸까? 그녀는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이 수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에게 실력으로 인정받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감정적인 대응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직 철저한 준비와 논리만이 그녀의 무기가 될 수 있었다. 강의가 중반으로 접어들었을 때 김도연 교수는 갑자기 말을 멈추고 출석부를 들었다. 강의실에 다시 한번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좋아. 그럼 간단한 질문을 하나 하지. 코닥이 디지털 카메라 기술을 최초로 개발하고도 왜 시장에서 사라졌을까? 기존의 성공에 안주했기 때문이라는 교과서적인 대답 말고 좀 더 구조적인 관점에서 설명해 볼 사람. 그의 눈이 출석부를 훑어내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입에서 그 이름이 나왔다. 이수진 학생.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하며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했다. 김도연 교수는 팔짱을 낀 채 여유로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그녀가 어떤 대답을 하든 짓밟아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수진은 잠시 숨을 골랐다. 다행히 어젯밤 늦게까지 예습했던 부분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코닥의 실패는 단순히 기술 변화에 대한 대응 실패가 아니라 기업의 핵심 역량과 수익 모델이 기존 필름 산업에 지나치게 고착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카메라는 단순한 신제품이 아니라 사진을 찍고 현상하고 공유하는 방식, 전체를 바꾸는 파괴적 기술이었습니다. 그녀는 말을 이어가며 자신의 논리를 펼쳤다. 코닥의 경영진은 디지털 카메라의 잠재력을 인지했지만 그것이 자신들의 주력 사업인 필름 판매를 잠식할 것이라는 카니발라이제이션을 두려워했다는 점. 그리고 기업의 조직 문화와 성과 평가 시스템 전체가 필름 판매에 최적화되어 있어 새로운 사업 모델로의 전환을 구조적으로 방해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녀의 대답은 명확하고 논리 정연했다. 수진의 대답이 끝나자 강의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몇몇 학생들은 감탄한 듯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김도연 교수는 여전히 팔짱을 낀 채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응시했다. 그의 표정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수진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의 평가를 기다리는 시간은 고문과도 같았다. 잠시 후 그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나쁘지 않군. 교과서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네. 그의 첫 마디는 칭찬처럼 들렸다. 하지만 수진은 긴장을 풀 수 없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하지만 그건 현상에 대한 분석일 뿐 핵심을 놓치고 있어. 이수진 학생이 말한 구조적 문제의 근원은 결국 무엇이었을까? 그건 바로 리더십의 실패다. 변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도 단기적인 이익 하락과 내부적인 저항을 감수할 용기가 없었던 경영진의 무능함이 코닥을 침몰시킨 진짜 원인이지. 그는 수진의 대답을 인정한 뒤 그것을 발판 삼아 더 깊은 차원의 통찰을 제시했다. 그는 그녀의 논리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자신의 논리를 쌓아 올림으로써 격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그것은 상대를 무한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는 아주 교묘하고 지능적인 화법이었다. 수진은 분했지만 그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 그의 분석은 완벽했다. 앉아. 김도연 교수의 말에 수진은 힘없이 자리에 앉았다. 첫 번째 전투는 이렇게 끝났다. 완벽한 패배는 아니었지만 결코 승리라고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만만치 않은 상대인지를 온몸으로 실감했다. 그는 단순히 성격이 나쁜 남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분야에서 정점에 서 있는 누구보다도 날카롭고 지적인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지성을 무기로 상대를 압박하는 방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남은 강의 시간 동안 수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묵묵히 그의 말을 받아 적으며 자신의 생각을 정리했다. 김도연 교수는 더 이상 그녀를 지목하지 않았다. 하지만 수진은 그의 시선이 종종 자신에게 머문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감시가 아니었다. 마치 흥미로운 연구 대상을 발견한 학자의 눈빛과도 같았다. 길고 긴 2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수업이 끝났음을 알리는 종이 울렸다. 학생들은 마치 감옥에서 풀려난 사람들처럼 서둘러 짐을 챙겨 강의실을 빠져나갔다. 수진은 멍하니 자리에 앉아 있었다. 온몸의 진이 다 빠져나간 기분이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덮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앞으로 남은 학기를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했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누군가 옆으로 다가왔다. 같은 과 동기인 박서준이었다. 그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수진에게 물었다. 괜찮아. 오늘 교수님한테 단단히 찍힌 것 같던데. 첫날부터 장난 아니더라. 그의 말에 수진은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러게 말이야. 보통 까다로운 분이 아니신 것 같아. 그녀는 차마 아침에 있었던 일까지 털어놓을 수는 없었다. 서준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소문보다 더 한 것 같아. 저 교수님 수업 들었던 선배들이 왜 그렇게 학을 뗐는지 알겠어.
너 정말 이 수업 계속 들을 거야. 나라도 지금 당장 수강 변경하겠다. 그의 말은 수진의 마음을 흔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아니, 계속 들을 거야. 어렵겠지만 배울 건 정말 많은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에는 굳은 결심이 담겨 있었다. 강의실을 나서는 길 수진은 복도 저편에서 동료 교수와 이야기하고 있는 김도연 교수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강의실에서의 냉정한 모습과는 달리 희미한 미소를 띤 채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니 또다시 아침의 일이 떠올라 불쾌한 감정이 솟아올랐다. 저렇게 다른 사람 앞에서는 멀쩡한 척 행동할 수 있으면서 왜 약자에게는 그토록 무자비했던 걸까? 수진은 그를 더 이상 쳐다보지 않고 서둘러 건물을 빠져나왔다. 가을 학기의 시작을 알리는 상쾌한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녀는 앞으로 펼쳐질 험난한 학기를 예감했다. 김도연 교수와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녀는 더 강해져야만 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며 결심을 다졌다. 절대 무너지지 않겠다고. 그날 이후 김도연 교수의 기업 전략론 심화 강의는 이수진에게 있어 매주 치러야 하는 전쟁터가 되었다.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다. 다른 학생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모두가 김도연이라는 이름 앞에서 숨을 죽였고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자신에게 닿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하지만 수진은 알고 있었다. 그의 최종 목표는 언제나 자신이라는 것을. 김도연 교수는 약속이라도 한 듯 매시간 수진을 지목했다. 그의 질문은 단순한 지식 확인 차원이 아니었다. 그는 의도적으로 가장 허를 찌르는 부분, 가장 논쟁적인 주제만을 골라 그녀에게 던졌다. 마치 숙련된 검객이 상대의 가장 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노리는 것과 같았다. 그의 목적은 명백했다. 많은 학생들 앞에서 그녀를 무너뜨려 첫날의 그 기계를 완전히 꺾어버리겠다는 심산이었다. 첫 몇 주 동안 수진은 그의 집요한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도 했다. 그녀가 열심히 준비해온 내용은 그의 예상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고 그는 언제나 그녀의 답변에서 논리적 허점을 찾아내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수진이 땀을 뻘뻘 흘리며 자신의 논리를 방어하려 애쓰는 모습은 다른 학생들에게는 흥미로운 구경거리이자 동시에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이수진이라는 방패막이 덕분에 자신들이 안전하다는 안도감도 잠시 다음 차례는 자신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하지만 수진은 포기할 수 없었다. 여기서 무너지면 지하철에서 만났던 오만한 남자에게 그리고 자신을 짓누르려는 부당한 권력 앞에서 스스로 패배를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오기가 생겼다. 그가 자신을 목표로 삼는다면 기꺼이 그의 가장 강력한 적수가 되어주리라 다짐했다. 그날 이후 수진의 생활은 오직 김도연의 강의를 중심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더 이상 교과서에만 의존하지 않았다. 학교 중앙도서관에 살다시피 하며 관련 서적과 논문들을 닥치는 대로 읽었다. 월스트리트 저널, 파이낸셜 타임스 등 해외 경제지를 구독하며 최신 비즈니스 동향을 파악했고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사례 연구들을 분석하며 이론이 현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공부했다. 잠을 줄이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모두 취소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다음 수업 시간에 김도현이 던질 예상 질문과 그에 대한 반박 논리로 가득 찼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았다. 몇 주가 지나자 강의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수진은 더 이상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지 않았다. 김도연 교수가 예상치 못한 사례를 들어 질문을 던지면 수진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가 언급하지 않은 또 다른 변수를 제시하며 역으로 질문을 던졌다.
그녀의 방역은 날카롭고 정교했으며 철저한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어느 날 강의 주제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승자독식 전략에 관한 것이었다. 김도연 교수는 아마존과 구글의 사례를 설명한 뒤 날카로운 눈으로 수진을 지목했다. 이수진 학생, 모두가 플랫폼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지만 실패한 사례도 많지. 최근 몇 년 사이 막대한 투자를 받고도 시장에서 사라진 플랫폼 기업의 예를 들고 그 실패의 핵심적인 원인을 네트워크 효과 관점에서 설명해보게. 그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최근 사례는 아직 학계에서 명확한 분석이 끝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어떤 주장을 하든 반박당하기 쉬웠다. 수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저는 음식 배달 스타트업이었던 푸드플라이의 사례를 들고 싶습니다. 그들은 초기에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투입해 이용자와 식당을 모두 끌어들이려 했지만 결국 후발주자들과의 출혈 경쟁에서 밀려 사라졌습니다. 김도연 교수의 입게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가 예상했던 범주 안의 답변이었다. 그래서 실패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나 자본력의 한계 그가 덫을 놓았다. 하지만 수진은 그 덫을 가볍게 피해갔다. 자본력도 문제였지만 핵심은 교차 네트워크 효과의 질을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양적인 성장에만 치중한 나머지 배달 기사들의 서비스 품질, 식당들의 음식 만족도라는 핵심적인 가치 사슬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결국 이용자들은 나쁜 경험을 하게 되고 식당들은 낮은 평점 때문에 떠나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즉, 네트워크의 크기만 키웠을 뿐 그 안에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만들어내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자독식 플랫폼이 되기 위한 결정적인 차이라고 봅니다. 그녀의 분석은 단순한 현상 나열을 넘어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다. 강의실에는 조용한 감탄이 흘렀다. 김도연 교수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수진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조롱이나 경멸이 아니었다. 마치 흥미로운 상대를 만난 장기 기사처럼 다음 수를 고민하는 듯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잠시 후 입을 열었다. 일리 있는 분석이다. 하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지. 그렇다면 푸드플라이의 경영진이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초기에 내렸어야 할 가장 중요한 전략적 결정은 무엇이었을까? 그의 질문은 이제 그녀를 시험하는 것을 넘어 진정한 학문적 토론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수진은 그의 의도를 파악하고 자신의 생각을 막힘없이 펼쳐냈다. 두 사람의 토론은 수업이 끝날 때까지 이어졌고 다른 학생들은 숨을 죽인 채 두뇌 싸움을 지켜보았다. 그날 이후 김도연 교수의 강의는 김도연과 이수진의 대결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수업이 끝나고 박서준이 혀를 내두르며 수진에게 다가왔다. 너 정말 대단하다. 거의 공동교수 수준인데 저 괴물 같은 교수님을 상대로 한마디도 안 지다니. 도대체 뭘 먹고 다니는 거야? 그의 칭찬에 수진은 멋쩍게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아니야. 매번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야. 언제 미천이 드러날지 몰라 조마조마해. 그녀의 말은 겸손이 아닌 진심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치열한 싸움을 통해 스스로가 성장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김도연이라는 거대한 벽을 넘기 위해 발버둥 치는 동안 그녀의 지식은 더 깊어지고 사고는 더 날카로워졌다. 그는 최악의 교수였지만 동시에 최고의 스승이기도 한 아이러니한 존재였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하철에서의 그의 행동이 용서되는 것은 절대 아니었다. 어느덧 학기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김도연 교수와 이수진의 미묘한 관계는 이제 강의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다. 그는 여전히 냉정하고 비판적이었지만 더 이상 수진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거나 모욕하지 않았다.
그의 질문은 점점 더 본질적이고 철학적인 차원으로 발전했고 수지는 그에 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단련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대신 다음 수업 시간에는 그가 어떤 질문을 던질지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그를 놀라게 할 수 있을지를 기대하기 시작했다. 증오와 경쟁심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그 밑바닥에서는 지적 존재로서의 서로에 대한 기묘한 존중감이 싹트고 있었다. 물론 그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었다. 전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으니까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어느덧 중간고사 기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캠퍼스는 학생들의 짙은 피로감과 불안감으로 가득했고 그 중에서도 중앙도서관은 24시간 꺼지지 않는 불빛 아래 잠 못 드는 영혼들의 성역이 되어 있었다. 이수진 역시 그 영혼들 중 하나였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전공 서적과 프린트물 그리고 그녀가 직접 정리한 노트들이 위태로운 탑을 쌓고 있었다. 특히 그녀를 괴롭히는 것은 단연 김도연 교수의 기업 전략론 심화 과목이었다. 그의 시험이 단순 암기만으로는 절대 통과할 수 없으리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다. 그는 분명 강의 시간에 다루지 않았던 생소한 사례를 던져주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논리를 구축해내는 능력을 평가할 터였다. 수지는 그의 예상 공격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몇 년간 발표된 그의 논문까지 모두 찾아 읽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카페인의 힘도 점점 한계를 드러냈다. 굳어버린 목과 어깨를 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난 수지는 잠시 바람이라도 쐴 겸 도서관 밖으로 향했다. 로비를 지나치던 그녀의 발걸음이 문득 한쪽 구석에 있는 세미나실 앞에서 멈췄다. 유리창 너머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기 때문이다. 바로 김도연 교연 교수였다. 그는 한 남학생과 마주 앉아 무언가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수지는 저도 모르게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호기심 때문이기도 했지만 지금 저 모습이 자신이 알던 김도연 교수의 모습과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다. 그는 언제나처럼 날카롭고 냉정한 표정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의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마저 감돌고 있었다. 그와 마주 앉은 남학생은 잔뜩 풀이 죽은 얼굴로 거의 울기 직전의 표정을 하고 있었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세미나실 문 쪽으로 다가가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남학생은 대학원생인 듯했고 자신의 석사 학위 논문이 진전이 없어 막막하다는 고민을 토로하고 있었다. 교수님, 저는 정말 재능이 없나 봅니다. 몇 달째 같은 자리만 맴돌고 있어요. 이 길이 제 길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만 듭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지는 속으로 생각했다. 평소에 김도연 교수라면 그 정도 각오도 없이 대학원에 진학했나, 혹은 재능이 없으면 빨리 다른 길을 알아보는 게 현명하지 라며 냉정하게 쏘아붙였을 것이다. 하지만 세미나실 안에서 들려온 그의 목소리는 수진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는 따뜻하고 차분한 음성으로 학생을 위로하고 있었다. 김군, 원래 논문이라는 게 그런 거야.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혼자 걷는 기분이지. 나도 그랬어. 내 박사 논문 쓸 때는 정말 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으며 학생의 눈높이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금 힘든 건 김군이 그만큼 진지하게 학문에 임하고 있다는 증거야. 대충 하려고 마음먹으면 왜 힘들겠나.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말게. 그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후배 학자를 향한 진심 어린 격려와 애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학생의 논문 주제를 함께 검토하며 막혔던 부분에 대해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해 주었다. 그의 조언은 명쾌하고 실질적이었다. 그는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옆에서 셔터를 비춰주는 등대와도 같았다. 수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강의실에서 자신을 몰아붙이던 그 냉혹한 전략가는 어디에도 없었다. 지금 그녀의 눈앞에 있는 사람은 길 잃은 제자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는 따뜻한 멘토이자 교육자였다. 수지는 깊은 혼란에 빠졌다. 대체 어떤 모습이 그의 진짜 얼굴일까? 지하철에서 노인에게 막말을 하던 남자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얼어붙게 만드는 교수, 그리고 지금 이 세미나실의 다정한 선배. 이 세 사람이 모두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녀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하지만 더 이상 책의 내용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이 온통 김도연 교수의 모습으로 가득 찼다. 그에 대한 분노와 경쟁심은 그녀가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 그런데 그 단단했던 감정의 토대가 흔들리기 시작하자 그녀는 방향을 잃은 기분이었다. 그녀가 싸우고 있던 상대는 과연 누구였을까? 얼마 후 공부를 마치고 도서관을 나선 수지는 또다시 뜻밖의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 도서관 앞 벤치에 김도연 교수가 홀로 앉아 통화를 하고 있었다. 밤 공기가 제법 쌀쌀했지만 그는 얇은 셔츠 차림이었다. 수지는 나무 뒤에 몸을 숨긴 채 그를 지켜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피로감과 걱정이 묻어 있었다. 내 아버지, 방금 병원에서 연락받았어요. 수술 날짜는 잡혔다고. 아니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아버지는 아무 걱정 마세요. 그는 가족과 통화하는 듯 했다. 아마도 누군가 편찮으신 것 같았다. 비용 문제는 신경 쓰지 마시라니까요. 제가 어떻게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머니 옆이나 잘 지켜주세요. 또 옛날처럼 고집 부리지 마시고요. 그의 목소리는 간절함과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뒷모습은 수진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지치고 외로워 보이는 한 남자의 모습이었다. 언제나 완벽하고 흐트러짐 없던 그에게도 저런 인간적인 고뇌와 책임감의 무게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수진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그저 오만한 교수가 아니라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한 집안의 가장일지도 모르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통화를 마친 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수진은 차마 그에게 다가갈 수도 그 자리를 떠날 수도 없었다. 그녀가 지금까지 그에게 가졌던 모든 감정들이 재구성되고 있었다. 지하철에서의 그의 행동은 여전히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를 마냥 미워할 수만은 없게 되었다. 그 역시 자신만의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일 뿐이었다. 그날 밤 수지는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가 상대해야 할 적의 모습이 흐릿해졌다. 선명했던 흙과 백의 경계가 무너지고 복잡하고 이해할 수 없는 회색 지대만이 남았다. 그녀는 김도현이라는 인간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지만 그로 인해 그녀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이제 다가올 시험을 그리고 앞으로 남은 학기를 어떤 마음으로 마주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분명한 것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마음으로 그를 대할 수는 없으리라는 사실이었다. 중간고사가 끝나고 강의실의 공기는 잠시나마 평온을 되찾는 듯 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김도현 교수는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차분한 얼굴로 학기말 프로젝트에 대한 개요를 발표했다. 그것은 단순한 과제가 아니었다. 최종 성적의 40%를 차지하는 사실상 이번 학기의 성패를 결정지을 거대한 사안이었다. 프로젝트의 주제는 실패한 기업의 회생 전략 제안이었다. 각 팀은 현재 위기에 처한 기업을 하나 선정하여 실패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턴어라운드 전략을 제시해야 했다. 평가는 분석의 깊이, 전략의 창의성, 그리고 무엇보다 실현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김 교수는 강조했다. 그의 발표가 끝나자
강의실은 기대감보다는 불안감으로 술렁였다. 특히 팀 구성 방식이 자유롭게 정해지자 학생들 사이에서는 보이지 않는 눈치 싸움이 시작되었다. 이수진은 순식간에 고립되었다. 그녀가 김도연 교수와 벌여온 치열한 전쟁은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어떤 학생들은 그녀의 실력을 높이 샀지만 대부분은 그녀와 한 팀이 되는 것을 꺼렸다. 그녀의 팀에 속한다는 것은 김 교수의 집중 포화를 함께 맡는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결국 수진의 팀에는 다른 팀에서 밀려난 소위 비주류 학생들이 모이게 되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의리 하나로 똘똘 뭉친 박서준이 그녀의 곁에 남아주었다는 사실이었다. 그 외에는 매사에 의욕이 없는 복학생 선배 발표 울렁증이 심한 여학생, 그리고 학점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이는 교환학생이 전부였다. 수진은 시작부터 험난한 여정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리더 역할을 맡아 팀을 이끌어야 했다. 첫 번째 난관은 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팀원들의 의견은 제각각이었고 누구 하나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려 하지 않았다. 수진은 답답했지만 최대한 민주적으로 의견을 조율하려 애썼다. 며칠간의 지지부진한 토론 끝에 그들은 한때 잘 나갔지만 지금은 시대의 흐름을 놓쳐 위기에 처한 한 중견 패션 브랜드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프로젝트 제안서를 제출해야 하는 1차 마감일이 다가왔지만 팀의 진행 속도는 거부기걸음이었다. 수진은 역할을 분담하고 일정을 관리하려 했지만 팀원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혼자서 대부분의 자료 조사를 하고 제안서에 뼈대를 만들어야 했다.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책임감의 무게는 상상 이상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제안서를 제출하고 며칠 뒤 김도연 교수는 수업 시간에 각 팀의 제안서에 대한 피드백을 시작했다. 그는 다른 팀들의 제안서에 대해서는 날카롭지만 핵심을 찌르는 비판과 함께 개선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 주었다. 그의 피드백은 혹독했지만 그 안에는 학생들의 성장을 바라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수진의 팀 차례가 되자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김도연 교수는 수진의 팀이 제출한 제안서를 손에 들고 경멸적인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이 제안서를 읽고 내가 느낀 건 딱 한 가지다. 성의 없음. 분석은 피상적이고 문제의식은 찾아볼 수 없으며 전략의 방향성조차 모호하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제안서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지적하며 팀원 전체를 향해 공개적인 망신을 주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화살은 정확히 리더인 수진을 향했다. 특히 이 팀의 리더는 누구지 이수진 학생인가? 그가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리더의 역할은 팀의 방향을 제시하고 팀원들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결과물 어디에서도 리더의 비전이나 고민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 없다. 그저 평범한 아이디어들을 짜깁기한 수준에 불과해. 이수진 학생에게는 이 정도 이상의 것을 기대했는데 매우 실망스럽군. 그의 말은 비수처럼 수진의 가슴에 박혔다. 지난 몇 주간의 혼란스러웠던 감정, 그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다고 생각했던 스스로가 어리석게 느껴졌다. 도서관에서 보았던 그의 다정한 모습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을 짓밟고 싶었던 것뿐이었을까? 수진은 치밀어 오르는 모욕감에 입술을 깨물었다. 팀원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수업이 끝나자마자 팀의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의욕 없던 복학생 선배가 먼저 불만을 터뜨렸다. 이럴 줄 알았어. 우리가 왜 교수님 눈밖에 나겠어. 다 너 때문이잖아. 네가 괜히 교수님한테 밉보여서 우리까지 피해보는 거 아니냐고. 그의 말에 다른 팀원들도 동조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팀은 와해 직전의 상태에 이르렀다. 수진은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다. 실제로 김 교수의 비판은 자신을 향한 것이었고 그 때문에 팀 전체가 피해를 본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리더로서의 자질이 없는 것일까? 그녀의 오기와 자존심이 결국 팀 전체를 망치고 있는 것일까? 그녀는 성마레테 추메테, 페링가 이 무리간또 지구갱 의원이 각. 딱 그녀는 타에어나서 처음으로 깊은 무력감과 자기 혐오에 빠졌다. 그날 밤 수진은 홀로 남아 텅 빈 강의실에서 김 교수가 돌려준 제안서를 다시 읽어보았다. 빨간 펜으로 가차없이 그어진 비판들. 하지만 감정을 배제하고 그의 코멘트를 다시 읽어보니 그의 지적이 모두 틀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제안서는 실제로 깊이가 부족했고 안전한 길만 택하려 한 아니함이 곳곳에 묻어 있었다. 그는 자신을 개인적으로 공격한 것이 아니라 리더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 자신을 질책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는 자신에게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자 이상하게도 다시 오기가 생겼다.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에게 그리고 자신을 불신하는 팀원들에게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 다음 날 수진은 팀원들을 다시 소집했다. 그녀는 초췌한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그녀는 먼저 팀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선배 말이 맞아요. 저 때문에 팀이 힘들어졌고 리더로서 제가 부족했던 점이 많았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그녀의 진솔한 사과에 팀원들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그리고 그녀는 새로운 계획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교수님의 비판을 인정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정말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결과물을 만들어 봐요. 우리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함께 뜨거운 열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진심이 팀원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그들의 진짜 프로젝트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이수진의 진심 어린 사과와 호소는 벼랑 끝에 몰렸던 팀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팀원들은 더 이상 그녀를 원망하거나 불신하지 않았다. 오히려 리더로서 모든 책임을 지고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그녀의 모습에 감화되었다. 뿔뿔이 흩어져 있던 개인들은 비로소 우리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뭉치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투지와 열정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들은 제안서를 완전히 폐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대상 기업은 그대로 유지하되 접근 방식을 180도 바꾸었다. 기존의 방식이 도서관에 앉아 공개된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었다면 새로운 방식은 직접 발로 뛰며 살아있는 정보를 얻는 것이었다. 그들은 마치 탐정이 된 것처럼 해당 패션 브랜드의 매장을 직접 방문하여 직원들과 고객들을 인터뷰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의 여론을 샅샅이 분석했다. 그러던 중 그들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 그 브랜드는 최근 몇 년간 친환경과 윤리적 생산을 새로운 마케팅 포인트로 내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조사 결과 실제 생산 과정은 전혀 친환경적이지 않았으며 동남아시아 하청 공장의 노동자 착취 문제까지 얽혀 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이다. 회사는 이 사실을 교묘하게 숨기고 그린워싱으로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찾아낸 회사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었다. 새로운 발견은 프로젝트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팀원들은 각자 맡은 분야에서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했다. 비관적이었던 복학생 선배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업계 관계자들의 비공식적인 증언을 얻어냈고 발표 울렁증이 있던 여학생은 누구보다 꼼꼼하게 자료를 정리하고 날카로운 분석을 더했다.
수진은 이 모든 과정을 조율하며 팀원들이 찾아낸 파편적인 정보들을 모아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완성해 나갔다. 마침내 김도연 교수와의 중간 면담일이 다가왔다. 수진과 팀원들은 이전과는 다른 비장한 각오로 그의 연구실 문을 두드렸다. 김 교수의 연구실은 그의 성격처럼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들을 맞이했고 소파에 앉아 팔짱을 낀 채 발표를 시작하라는 듯 턱짓을 했다. 그 위압적인 분위기에 팀원들은 순간 긴장했지만 수진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치며 차분하고 논리적인 목소리로 새로운 분석 내용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회사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실패의 원인들, 즉 디자인의 노후화나 마케팅 실패가 아닌 기업의 정체성과 철학의 부재, 그리고 소비자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그린워싱이 문제의 본질임을 역설했다. 그녀의 발표가 진행될수록 김 교수의 표정에도 미세한 변화가 감지되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학생의 발표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흥미로운 비즈니스 케이스를 접한 전문가의 그것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팀원 중 한 명인 박서준의 휴대폰에서 다급한 알림음이 울렸다. 그가 잠시 양해를 구하고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사색이 된 얼굴로 수진에게 화면을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방금 막 속보로 뜬 경제 뉴스가 떠 있었다. 속보, 패션 기업 우 해외 하청 공장 아동 노동 착취 의혹, 주가 폭락. 그들이 비밀스럽게 파헤치던 문제가 바로 지금 이 순간 세상에 터져버린 것이었다. 연구실 안에는 순간 정적이 흘렀다. 팀원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다. 이제껏 준비해온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생각했다. 김도연 교수 역시 놀란 듯 자신의 컴퓨터로 관련 기사를 빠르게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잡혔다. 위기의 순간 모두가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오직 수진만이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은 기회를 포착한 사냥꾼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김 교수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다. 교수님, 이건 위기가 아니라 증명입니다. 저희의 분석이 정확했다는 것을 실시간으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즉석에서 기존의 발표 내용을 수정하여 현재 터진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더 이상 과거에 대한 분석이 아닌 미래를 향한 재현이었다. 지금 이 회사에 필요한 것은 어설픈 변명이나 책임 회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의혹을 인정하고 과거의 잘못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회사의 근본적인 철학부터 다시 세워야 합니다. CEO가 직접 나서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외부 기관의 감사를 통해 생산 과정 전체를 공개하며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녀의 전략은 파격적이었다. 위기를 덮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기를 기업의 체질 개선과 새로운 브랜드 정체성 확립의 기회로 삼자는 역발상이었다. 그녀는 단기적인 주가 하락과 이미지 손상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소비자와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유일한 생존 전략임을 역설했다. 그녀의 즉흥적인 발표는 막힘이 없었고 그 논리는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고 대담했다. 김도연 교수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말을 끝까지 듣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처음으로 수진이라는 학생을 넘어 이수진이라는 한 명의 재능 있는 전략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날카로운 질문 몇 가지를 던졌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논리가 얼마나 단단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마지막 검증 과정과도 같았다. 수진은 그의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하며 자신의 전략을 방어했다. 길었던 면담이 끝나고 김 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정리하는 그들을 향해 나지막이 말했다. 방향이 좋다. 그 기세 잃지 말고 끝까지 밀어붙여봐.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인정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수진을 잠시 멈춰 세웠다. 이수진 학생, 아까 그 발표는 인상적이었어. 그것은 그에게서 들을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최고의 칭찬이었다. 연구실을 나온 팀원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환호했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벽을 마침내 넘어선 기분이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오합지졸이 아니었다. 수진이라는 리더를 중심으로 똘똘 뭉친 어떤 위기도 돌파할 수 있는 강력한 팀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수진은 자신을 향했던 김 교수의 마지막 눈빛을 떠올렸다. 그 차가운 얼음장 같던 벽에 아주 작지만 분명한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그날의 면담 이후 강의실의 풍경은 이전과 확연히 달라졌다. 김도연 교수는 더 이상 이수진을 궁지로 몰아넣으려 하지 않았다. 그의 날카로운 질문은 여전했지만 그 칼날의 방향은 그녀의 약점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잠재력을 더욱 깊이 파고들기 위한 것이었다. 그것은 더 이상 공격이 아닌 수준 높은 파트너에게 보내는 지적인 자극에 가까웠다. 그는 복잡한 이론을 설명하다가도 종종 당연하다는 듯이 수진에게 시선을 던지며 물었다. 이수진 학생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지? 그 질문에는 더 이상 그녀를 시험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수업의 흐름을 함께 이끌어 나갈 파트너로서 그녀의 의견을 구하고 있었다. 마치 저명한 학자들이 컨퍼런스에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듯 그들의 문답은 자연스럽게 깊이 있는 토론으로 이어졌다. 한 번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이 과연 기업 가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주제로 강의가 진행되었다. 김도연 교수는 특유의 냉소적인 관점을 유지했다. 그는 CSR 활동 대부분이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위선적인 마케팅 활동에 불과하며 기업의 유일한 책임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는 고전적인 주장을 펼쳤다. 그의 논리는 단단했고 현실적인 사례들로 무장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의 주장에 압도되어 반론을 제기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때 그가 수진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물론 이견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 예를 들면 이수진 학생처럼. 그의 말에는 미묘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모두의 시선이 다시 한번 수진에게로 쏠렸다.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차분하게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교수님의 의견에 일부 동의합니다. 보여주기식 CSR은 분명히 존재하고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비용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최근에 소비자들이 더 이상 제품의 기능만으로 구매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대의 소비자들은 자신이 소비하는 브랜드의 철학과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기업이 환경을 보호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강력한 무형 자산이 됩니다. 이는 단기적인 이익을 넘어 브랜드에 대한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고 유능한 인재를 유치하며 잠재적인 규제 리스크를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기업 사례와 통계 자료들을 제시했다. 그녀의 반론은 감상적인 이상론이 아니었다. 철저하게 전략적인 관점에서 CSR의 가치를 재해석한 것이었다. 김도연 교수는 팔짱을 낀 채 흥미로운 눈빛으로 그녀의 말을 경청했다. 그는 그녀의 주장이 끝나자 곧바로 날카로운 재반론을 펼쳤고 두 사람의 토론은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열기를 더해갔다. 그들의 논쟁은 단순한 흑백 논리를 넘어 기업 경영의 복잡하고 다층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수준 높은 지적 유희였다. 이러한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한 것은 다른 학생들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두 사람의 관계를 교수와 문제 학생의 대결 구도로 보지 않았다. 이제 그들의 토론은 이 수업의 하이라이트이자
가장 중요한 학습 포인트가 되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온갖 추측이 난무하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김 교수님이 이수진을 특별 과외하는 것 같아. 혹시 두 사람 우리가 모르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거 아니야? 박서준은 수업이 끝난 뒤 짓궂은 미소를 지으며 수진을 찔렀다. 이야 이수진, 너 정말 교수님의 원픽이구나. 저 냉혈한이 너한테만 말 걸면 눈빛이 달라지는 거 알아. 이러다 학기 끝나고 스카우트 제에 들어오는 거 아니냐. 그의 농담에 수진은 얼굴을 붉히며 손사래를 쳤지만 싫지 않은 기분이었다. 그녀 역시 자신을 대하는 김 교수의 태도가 달라졌음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수진의 마음속에서도 미묘한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에 대한 분노와 증오는 어느새 희미해지고 그 자리에는 지적인 동지로서의 존중감과 경외심이 싹트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광범위한 지식에 매료되었다. 그와 토론을 벌이는 순간은 힘들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듯한 짜릿한 쾌감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의 날카로운 두뇌에 끌리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찾기 위해 도서관에 들렀던 수진은 커피숍에서 우연히 김도연 교수와 마주쳤다. 그는 혼자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논문을 읽고 있었다. 수진은 모른 척 지나치려 했지만 그가 먼저 그녀를 발견하고 손짓을 했다. 이수진 학생 잠시 앉지. 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수진은 당황했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수진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손에 든 책만 만지작거렸다. 침묵을 깬 것은 김도연 교수였다. 프로젝트는 잘 되어가나 그의 목소리는 강의실에서와는 달리 한결 부드러웠다. 네 교수님, 팀원들 모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수진이 대답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지난번 면담 때 보니까 팀원들 사이의 호흡이 아주 좋아 보이더군. 리더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 그의 칭찬에 수진은 저도 모르게 얼굴이 뜨거워졌다.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혼잣말처럼 나지막이 말했다. 내 강의 스타일이 좀 강압적이라 학생들이 힘들어한다는 거 나도 알고 있어. 하지만 현실의 비즈니스 세계는 강의실보다 훨씬 더 냉혹하니까 미리 단련시켜주고 싶었을 뿐이야. 그것은 변명도 사과도 아니었지만 수진은 그의 진심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날의 만남은 수진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강의실이라는 공적인 공간을 벗어나자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보이지 않는 벽이 허물어진 기분이었다. 그는 더 이상 어려운 교수가 아니었고 그녀 또한 그저 평범한 학생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지성을 존중하는 두 명의 성숙한 인간으로서 마주 앉아 있었다. 그 사실이 수진의 마음을 복잡하면서도 따뜻하게 만들었다. 지하철에서의 끔찍했던 첫 만남이 이제는 아주 먼 옛날의 일처럼 느껴졌다. 기말 프로젝트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이수진과 팀원들은 거의 매일 밤을 새우다시피 했다. 그들의 보고서는 이미 초기 제안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깊이 있고 날카로워져 있었다. 하지만 수진은 만족할 수 없었다. 김도연 교수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설득할 수 있는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그녀는 자신들이 분석한 기업의 과거 재무 데이터를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싶었지만 학부생으로서 접근할 수 있는 자료에는 한계가 있었다. 고민 끝에 그녀는 이 과목의 조교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최진우 조교는 언제나 친절하고 성실한 태도로 학생들을 도와주는 것으로 평판이 좋았다. 수진은 그의 연구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연구실의 불은 환하게 켜져 있었다. 최진우 조교는 산더미 같은 서류에 파묻혀 있다가 수진을 보고는 반갑게 맞아주었다. 수진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 설명하자
그는 잠시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건 원래 대학원생들만 접근 권한이 있는 데이터베이스인데. 하지만 이수진 학생팀의 열정은 제가 잘 알고 있으니 제가 한번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는 수진의 열의를 높이 사는 듯 긍정적으로 대답해 주었다. 그는 수진에게 잠시 기다리라며 컴퓨터로 무언가를 한참 동안 작업하기 시작했다. 그가 작업하는 동안 연구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수진은 뻘쭘함을 무릅쓰고 먼저 입을 열었다. 조교님, 늦은 시간까지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김도연 교수님, 과제는 정말 보통이 아니네요. 그녀의 말에 최진우 조교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피식 웃었다. 그분 원래 그래요. 자기 자신한테는 더 지독한 분이라 다른 사람한테도 기준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의 말에서 김도현 교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경심이 느껴졌다. 수진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교수님은 원래부터 그렇게 완벽주의자셨어요. 최진우 조교는 작업을 멈추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무언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아마 이 얘기 다른 데 가서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교수님, 사적인 얘기라. 그는 수진이라면 괜찮을 거라고 판단했는지 아무도 몰랐던 김도연 교수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교수님, 원래 학계에 계셨던 분이 아니에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잘 나가는 M&A 전문가 중 한 명이셨죠. 그의 첫 마디는 충격적이었다. 수진이 알던 김도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이미지였다. 최진우 조교의 이야기에 따르면 김도현은 젊은 나이에 업계의 주목을 받는 천재 전략가였다. 그는 뛰어난 직관력과 대담한 추진력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딜을 여러 번 성사시키며 승승장구했다. 그는 냉철했지만 동시에 동료들을 이끄는 카리스마와 인간적인 매력도 갖추고 있었다고 했다. 지금의 모습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이야기였다. 문제는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한 대형 프로젝트에서 터졌다. 그는 자신이 가장 믿고 아끼던 후배와 함께 한 거대 IT 기업의 인수 합병을 추진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계약 체결 직전 내부 정보가 경쟁사로 유출되면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 회사는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었고 프로젝트를 총괄했던 김도현은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게 되었다. 더 비극적인 건 그 내부 정보를 유출한 사람이 바로 교수님이 가장 믿었던 그 후배였다는 사실이에요. 열등감과 질투심에 눈이 멀어 자신의 스승이자 멘토를 배신한 거죠. 최진우 조교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교수님은 그 일로 모든 걸 잃었어요. 명예 경력,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믿음까지도요. 회사는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그를 희생양으로 삼았고 업계는 그에게 차가운 등을 돌렸죠. 이야기를 듣는 내내 수진은 숨을 쉴 수 없었다.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그가 왜 그렇게 인간의 선의를 불신하고 오직 데이터와 논리만을 강조했는지, 왜 이 각자 도생이 이 사회의 현실이라며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는지, 지하철에서 그녀의 정의감을 쓸데없는 오지랖이라며 비웃었던 이유까지도 이제는 모두 이해가 되었다. 그는 이상을 믿었다가 철저하게 배신당한 상처 입은 사람이었던 것이다. 최진우 조교는 말을 이었다. 그 후로 한참을 방황하시다가 은사님의 권유로 겨우 강단에 서게 되신 거예요. 교수님이 학생들을 혹독하게 다루는 건 그들이 현실의 냉혹함을 미리 깨닫기를 바라기 때문일 거예요. 자신처럼 순진하게 사람을 믿다가 모든 것을 잃는 바보 같은 짓을 반복하지 않게 하려는 그분 나름의 방식인 셈이죠.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수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에 대한 마지막 남은 원망과
분노가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깊은 연민과 안타까움이 차올랐다. 도서관에서 보았던 그의 지친 뒷모습과 가족의 병원비를 걱정하던 통화 내용이 떠올랐다. 그가 짊어지고 있던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았다. 최진우 조교는 어느새 자료를 모두 찾아 수진에게 건네주었다. 자, 여기요. 이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수진은 멍한 상태로 자료를 받아들고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연구실을 나와 차가운 밤 공기를 맞으며 집으로 향하는 내내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김도연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그녀가 싸워왔던 상대는 오만한 괴물이 아니라 깊은 상처를 숨기기 위해 온몸에 가시를 돋운 고슴도치 같은 사람이었다. 그의 행동이 모두 정당화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이제 수진은 그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를 이해하게 되자 그녀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목표가 생겨났다. 다가올 최종 발표에서 그녀는 단순히 A+ 학점을 받는 것을 넘어 그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었다. 당신의 방식만이 정답은 아니라고. 철저한 논리와 분석 위에서도 사람에 대한 믿음과 따뜻한 가치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그녀의 마지막 발표는 이제 그를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그를 위로하기 위한 선물이 되어야 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다. 학기말 프로젝트 최종 발표가 있는 날이었다. 아침부터 강의실에는 평소와는 다른 종류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 학기 동안의 노력을 평가받는 마지막 관문 앞에서 학생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다. 강단에 선 김도연 교수는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지식을 전달하는 교수가 아니라 냉정한 심판관의 모습이었다. 발표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진행되었다. 몇몇 팀은 인상적인 분석을 선보였고 다른 팀들은 긴장한 탓에 준비한 내용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 김도연 교수는 각 팀의 발표가 끝날 때마다 가차없이 장점과 단점을 지적했다. 그의 평가는 짧았지만 언제나 핵심을 꿰뚫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에 학생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마지막 순서, 드디어 이수진의 팀이 강단 위로 올라섰다. 수진은 팀의 가장 앞에서 마치 전쟁에 나서는 장수처럼 당당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이것은 단순히 학점을 받기 위한 발표가 아니었다. 김도연이라는 한 인간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메시지였다. 그녀는 눈을 뜨고 청중석에 앉아있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발표를 시작했다. 저희가 분석한 기업 어스웨어는 한때 지속 가능한 패션을 선도하는 혁신적인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초심을 잃었습니다. 이윤이라는 달콤한 독에 취해 스스로의 철학을 배신하고 소비자들을 기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힘이 실려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스토리를 들려주고 있었다. 한 기업이 어떻게 길을 잃고 타락해 갔는지에 대한 비극적인 서사였다. 그녀의 발표에 이어 팀원들이 차례대로 자신들이 맡은 부분을 발표했다. 놀라운 변화였다. 매사에 의욕이 없던 복학생 선배는 누구보다 날카롭게 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고 발표 울렁증이 있던 여학생은 떨지 않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데이터 분석 결과를 설명했다. 수진의 리더십 아래 오합지졸이었던 팀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완벽하게 빛나고 있었다. 발표의 하이라이트는 그들이 제시한 회생 전략이었다. 수진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저희가 제안하는 전략의 핵심은 급진적 투명성입니다. 숨기려 할수록 위기는 커질 뿐입니다. 모든 것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공개하고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녀는 단순히 착한 기업이 되자는 식의 감상적인 주장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진정성 있는 사과를 시작으로
피해 노동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한 외부 기관이 참여하는 공급망 전체에 대한 감사 시스템 도입,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SNS와 언론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파격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까지 제시했다. 그것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가장 부도덕한 기업에서 가장 용감하고 정직한 기업으로 브랜드를 재탄생시키겠다는 대담한 계획이었다. 마침내 수지는 자신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다. 그녀의 시선은 다시 한번 김도현에게 향했다. 결국 기업의 가장 위대한 자산은 기술이나 시장 점유율이 아니라 사람들과 쌓아 올린 신뢰입니다. 그 신뢰를 배신하는 것은 실패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다시 쌓는 것,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렵더라도 그것만이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성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강의실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학생들은 그들의 완벽한 발표에 압도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윽고 누군가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하자 강의실 전체는 뜨거운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이 엄격한 수업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광경이었다. 김도연 교수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복잡한 표정으로 무대 위의 수진과 팀원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강의실 전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오늘 발표 중 재무제표를 넘어 기업의 영혼을 이야기한 팀은 이 팀이 유일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나지막이 덧붙였다. 훌륭했다. 그 짧은 한마디는 그 어떤 화려한 수사보다도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완벽한 인정이었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모두 강의실을 빠져나간 뒤 수지는 혼자 남아 짐을 챙기고 있었다. 벅찬 감동과 안도감에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그때 강단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던 김도연 교수가 그녀를 불렀다. 이수진 학생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텅 빈 강의실에는 두 사람만이 남았다.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그는 강단에서 내려와 그녀의 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더 이상 교수의 얼굴이 아니었다. 깊은 상처와 회한을 간직한 한 남자의 얼굴이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이수진 학생에게 사과해야 할 일이 있어. 그의 말에 수진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는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고 진심을 담아 말했다. 학기 초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 변명의 여지가 없는 내 잘못이었어. 오만했고 무리했지. 진심으로 사과하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나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경험했어. 그래서 학생의 이상주의를 세상을 모르는 순진함이라고 치부해버렸지. 내가 틀렸어. 그의 고백은 계속되었다. 학생은 내게 단순히 A+짜리 답안지를 제출한 게 아니야. 내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어쩌면 잊으려고 애썼던 가치를 다시 일깨워 주었어. 고맙게 생각하네.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수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를 그토록 괴롭혔던 모든 순간들이 이 한마디의 진심 앞에서 눈 녹듯이 사라져 버렸다. 수진은 작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교수님. 저도 교수님 덕분에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했어요. 저야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도 물기가 묻어 있었다. 한 학기 내내 그들을 짓눌렀던 팽팽한 긴장감과 오해의 벽이 마침내 완전히 허물어졌다. 그 자리에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서로의 존재를 온전히 인정하는 깊은 교감만이 남아 있었다. 그렇게 그들의 길고 길었던 전쟁은 끝이 났다. 지독하게 길고 뜨거웠던 학기가 마침내 막을 내렸다. 캠퍼스는 종강을 맞이한 학생들의 해방감과 다가올 방학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했다.
이수진은 자신의 방 침대에 걸터앉아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 화면에 성적 확인 페이지를 새로 고침했다. 그리고 화면에 뜬 마지막 과목의 학점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옅은 미소를 지었다. 기업 전략론 심화 A+. 최고의 점수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상했던 것만큼 기쁘지는 않았다. 그 학점은 지난 몇 달간 그녀가 쏟아부었던 치열한 노력의 결과물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것들에 비하면 어쩐지 부수적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느새 앙상해진 나뭇가지 위로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여 있었다. 한 학기 동안 그녀의 세상에는 참 많은 변화가 있었다. 수지는 김도현이라는 남자를 떠올렸다. 지하철의 오만한 남자, 강의실의 냉혹한 교수, 토론 시간의 지적인 라이벌 도서관의 다정한 멘토, 그리고 상처 입은 영혼을 가진 한 인간. 그 모든 모습들이 이제는 하나의 인격체로 합쳐져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그의 수업을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이 경쟁할 상대가 사라졌다는 후련함보다는 텅 빈 듯한 아쉬움으로 다가왔다. 시간은 흘러 방학이 시작되고 연말 분위기가 도시 전체를 감쌌다. 수지는 잠시 복잡한 생각을 잊고 오랜만에 여유를 즐기기로 했다. 시내의 대형 서점을 찾아 새로 나온 소설책을 구경하고 다음 학기에 읽어야 할 책들을 미리 살펴보며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경영학 서적 코너에서 한참 동안 발걸음을 멈추고 높은 곳에 꽂혀 있는 두꺼운 원서에 손을 뻗었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손 위로 다른 사람의 손이 겹쳐졌다. 깜짝 놀라 고개를 돌린 수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곳에는 언제나처럼 딱딱한 정장이 아닌 부드러운 니트에 코트를 걸친 김도현이 서 있었다. 강의실 밖에서 그것도 이렇게 우연히 마주치자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어색한 기류가 흘렀다. 하지만 그 어색함을 깬 것은 김도현의 따뜻한 미소였다. 그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편안하고 인간적인 미소였다. 이런 이수진 씨도 이 책에 관심이 있었나 보군요. 취향이 비슷한가 봅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교수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학생이 아닌 이수진 씨라고 불렀다. 그 작은 호칭의 변화가 두 사람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교수님, 아니 어떻게 여기? 수지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 교수 아니니 그냥 편하게 불러요. 방학이라 잠시 머리도 식힐 겸 나왔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제안했다. 혹시 시간 괜찮으면 커피라도 한잔 할까요? 마침 저도 목이 마르던 참인데. 수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역시 그와의 만남을 이대로 끝내고 싶지 않았다. 서점 안의 작은 카페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이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갔다. 그들은 방금 함께 집으려 했던 책에 대한 이야기부터 각자의 방학 계획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까지 나누었다. 그는 어머니를 뵈러 시골에 잠시 다녀올 계획이라고 했다. 수지는 도서관에서 엿들었던 그의 통화를 떠올리며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수진의 미래 계획에 대해 물었고 마치 인생의 선배처럼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었다. 그의 말 속에는 더 이상 그녀를 평가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오직 후배의 성장을 바라는 따뜻한 격려만이 담겨 있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그는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생각해보면 우리 첫 만남은 정말 최악이었죠. 그의 말에 수진도 웃음이 터졌다. 이제는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추억이 되었다. 네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녀가 대답했다. 그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그날의 내 모습 아마 내 인생에서 가장 옹졸하고 부끄러운 순간 중 하나로 기억될 겁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사과하고 싶군요.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두 사람 사이에 마지막 남은 앙금까지도 완전히 씻겨 내려갔다. 그는 수진의 마지막 발표가 자신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고 고백했다. 냉소와 불신으로 가득 찼던 자신의 세계에 그녀가 던진 신뢰라는 돌멩이가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고 했다. 그는 그녀 덕분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고, 오히려 자신이 더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 수진은 그의 고백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시간이 흘러 카페를 나설 시간이 되었다. 서점 밖은 이미 어둠이 내리고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거리를 수놓고 있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잠시 말없이 밤거리를 바라보았다. 이대로 헤어지기 아쉬운 무언가 더 이어가고 싶은 감정이 두 사람 사이에 감돌았다. 침묵을 깬 것은 김도현이었다. 그는 평소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과는 달리 조금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수진 씨, 이제 학기도 끝났고 우린 더 이상 교수와 제자 사이가 아닌데 혹시 괜찮다면 다음에 다시 한번 커피 한잔할 시간을 내줄 수 있을까요? 교수가 아닌 그냥 김도현이라는 사람으로서. 그의 제안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수진은 자신을 바라보는 그의 눈을 마주 보았다. 증오했고 경쟁했고 존경했고 그리고 마침내 이해하게 된 한 남자. 그의 눈빛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수진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네, 김도현 씨. 저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의 대답은 길고 치열했던 한 학기의 완벽한 마침표이자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이야기의 설레는 첫 문장이었다.